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1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일규님이 써주셨어요. 친구랑 암호화폐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비트코인이 채굴량 감소, 발행 개수 제한 등등 더 오를 거라고 얘기를 했다가 한 가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유는 비트코인이 업데이트가 가능하냐 이거고 계속해서 하드포크를 하고 계속해서 좋은 것들이 나오는데 결국엔 비트코인은 우하향 그릴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앞으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오를까요? 그리고 이더리움, 리플이 대체할 거라고 보는데 그 시점도 궁금합니다. 예, 이거는 저도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대체가 될지는.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한다고 알고 있고 혹시 리플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나요? 궁금합니다. 써주셨고 일단 돈스탑님이 그 답변을 잘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돈스탑님이 써주신 내용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도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진행 중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프로토타입이 그렇듯이 비트코인은 빠르게 변하는 기술적 트렌드를 반영하기 힘든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너무나 거대져 버린 이권과 관련 커뮤니티 내부의 다양한 세력 간의 알력 때문에 목소리를 모아 한 방향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그 코어 진영과 비트코인 캐시 그 우지 한 가지 로저버가 분리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사이드 체인입니다. 비트코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덧옷을 입혀 기존의 아쉬운 점들을 개선하고 다른 블록체인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사이드 체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한승환님 그 글을 이제 링크를 해주셨고 좀 깊이 있는 내용,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또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 우월한 새로운 블록체인들이 나와도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금분위 시절의 금처럼 디지털 시대의 가치 저장 매체로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금으로 물건을 살 수 없지만 금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최적화된 새로운 블록체인들이 등장하고 경쟁하더라도 비트코인의 고유의 상징성과 가치는 지켜져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굉장히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아까 이제 물어보셨던 이더리움과 리플이 언제 대체할 거냐, 이거는 사실 누구도 알 수 없다. 그거 안다라고 하면 그게 이상한 거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비트코인이 업데이트 가능하냐는 이제 돈스탑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업데이트가 사이드 체인을 통해서 또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는 샤딩을 통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업데이트를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메인넷을 출시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나도 안 한다, 이거는 이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죠. 완벽한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는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물어보셨던 하드포크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마 이제 친구분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하드포크가 되면 이거는 계속 무한 발행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2100만 개만 있다는 비트코인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하드포크는 뭐 기술적으로 그 하드포크를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어렵지 않다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누구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하드포크를 해서 그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느냐, 그 생태계를 만들 수 있고 거기에 가치 부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비트코인 오리지널이라는 어떤 코인을 만들어서 이거를 하드포크 한 이후에 가치를 제가 이거는 적어도 가치가 한 100만 원 돼야 된다, 이렇게 막 떠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홍보를 한다라고 하고 거래소에 상장시켜달라고 했을 때 과연 이걸 누가 상장시켜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가치 부여가 그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땐 바로 이제 0으로 수렴할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제가 홍보비라든가 어떤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는다고 하면 저는 이제 그 돈만 날릴 확률이 오히려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지한과 로저버가 비트코인 캐시 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인 거예요. 비트코인 코어 진영과 싸우면서도 계속 이슈화 시켰고요. 그 이슈화 시키면서 또 비트코인 캐시 관련돼서 미덥도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비트코인 캐시를 홍보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가 자리 잡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누군가 또 이제 비트코인 캐시에서 BSV 그 크레이그 박스가 나와서 BSV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 BSV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기가 내가 진짜 사토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상한 횡설수설한 얘기들,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계속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합니다. 저는 이제 그것도 약간 그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이제 잊혀질만 하면 계속 나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드포크는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캔디, 비트코인 다이아몬드도 나왔고요. 캔디 여러 가지, 비트코인 슈퍼 여러 개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은 코인들은 몇 개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세대, 4세대, 5세대 이런 코인들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계속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아까 이제 돈스탑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법정화폐들도 있습니다. 법정화폐들도 있고, 법정화폐를 좀 더 빠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나와서 쓸 수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사용될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금은 금 나름대로 계속 사용이 되고 있어요. 가치가 부여되어 있고. 여러분, 금을 가지고 돈을 주고받고 하진 않잖아요. 왜냐면 이제 불편하기 때문이죠. 왜냐면 금은 갖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무게도 무겁고, 이거를 이제 분리해서 내가 금화를 갖고 다닌다라고 하면 모를까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금화 이제 1온스 금화는 또 이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물건을 살 때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이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는 이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물론 업데이트를 하긴 하겠지만, 아까 이제 얘기해 줬던 것처럼, 업데이트를 해도 3세대, 4세대, 추후에 나오는 코인들은 비트코인의 그런 단점들을 다 보완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이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처럼 어느 정도 가치 부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생태계,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게 그만큼 저는 더 중요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네임밸류, 사람들한테 암호화폐 딱 얘기를 하면, 암호화폐 얘기를 했을 때 아마 이제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암호화폐 투자 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인들,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혹시 한번 이더리움 너 아냐고 물어봤을 때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리플도 마찬가지고요.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저도 몰랐으니까요. 저도 제가 이 시장에 뛰어들기 전에는 비트코인만 알고 있었지, 그 나머지 코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은 그만큼 상징적인 거고, 그만큼 네임 밸류가 있다라고 보면 그거에 대한 가치 평가를 어느 정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홍시님이 써주셨어요. 해외여행 가는데 비행기가 10시간쯤 연착이 돼서 계속 기다리며 지칠 대로 지쳤다가 비행기 올라타서 1시간쯤 수속하고 활주로에 올라탄 기분입니다. 이제 시속 500km로 달리면서 부력을 막 받는 듯한 느낌이, 에너지를 제대로 응축하는 것 같은데 느낌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써주셨고, 이제 굉장히 비유를 공감이 가게끔 잘 해주셨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막 그 활주로를 달리면서 500km 그 속도로 달리는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 일단 비트코인이 20주 이동 평균선이 상방으로 턴을 하면, 그때는 진짜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이제 올라가기 직전에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한 번에 더 시련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20주 이동 평균선이 완전히 돌려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50주 이동 평균선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한 차례 정도의 더 시련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시련이 짧을지 길지는 이제 봐야지 알겠지만, 그 시련을 이제 겪고 나면, 그때는 저는 그게 이제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그때부터는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격적으로 부력을 받아서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MW님이 써주셨어요. 역회된 숄더 패턴대로 간다면 11월 14일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 역방향으로 12월 24일경 자리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15일, 2월 7일을 잇는 상승 추세선을 터치하는 순간 3,500불 언저리에서 우리는 영원히 3,500불의 비트코인은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아마 이제 제가 이제 맞게 해석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일봉입니다. 일봉을 보시면 지금 잠시만요. 예, MW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 지금 이 비트코인 12월 15일 그리고 이 2월 7일 이 저점을 잇는 추세 라인이요.
이 추세 라인이 있고, 이 현재 위치가 11월 14일 날 위치와 이제 비슷하다. 아니, 죄송합니다. 12월 24일이요. 12월 24일.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때처럼 한 차례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3,500달러, 여기 이 자리에서 3,500달러, 지금 이 추세 라인을 그린 3,500달러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고, 여기서 3,500달러를 터치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상승을 이어나가면서 우리는 다시는 3,500달러를 못 보는 자리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볼 수 있냐면, 지금 제가 이제 어제 그 20주 이동평균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주 이동평균선이 지금 딱 걸쳐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20주 이동평균선을 이번 주에 이제 돌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돌파하지 못하고 20주 이동평균선 이 하방 압력을 받고 여기서 비트코인이 아래로 빠질지, 이건 이제 지켜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빠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MW님은 3,500달러 라인까지 뺄 수 있다. 예, 3,500달러 라인까지 뺄 수 있고,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서 진짜 이제 개인들의 어떤 심리를 최악으로 이제 몰아가려면 지금 이 빨간색 추세 라인까지도 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라인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3,360달러, 3,400달러 정도 이 라인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Y님이 써주셨어요. 잠시만요. 만약에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와서 암호화폐로든 새로운 지폐로든 화폐 개혁을 한다면요, 만약 실물자산 없이 1억이 있던 사람과 100만원이 있던 사람이 똑같이 거지가 되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답변은 뭐냐면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아르헨티나 가치요, 화폐 가치가 한 뭐 6분의 1 토막, 뭐 이렇게 10분의 1 토막, 뭐 5분의 1 토막, 이 정도로 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1억 있는 사람과 100만원 있는 사람의 차이는 납니다. 왜냐면 1억 있는 사람이 10분의 1 토막 나도 1,000만원인 거고요. 100만원 있는 사람이 10만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과 10만원은 절대금액 차이도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베네수엘라처럼 뭐 10만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 토막 난다. 그 볼리바르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1억 있는 사람이나 100만원 있는 사람이나 1,000원 있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다. 다 똑같이 거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1억에서 1억에 만분의 1 토막이면 얼마죠? 만원이죠. 만원이고 10만분의 1 토막이면 또 이제 10분의 1 토막이니까 1,000원입니다. 1,000원이에요. 가치가 1,000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 은행에는 1억 원이 돈이 찍혀 있어도 그걸로 살 수 있는 건 1,000원어치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만원에 이제 만분의 1이면 얼마죠? 이제 100원인가요? 100원이고 10만분의 1이면 10원입니다. 10원어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00원이나 10원이나 물건 살 수 있는 거 사실 거의 없잖아요, 요즘에. 1,000원 가지고 해봤자 과자 한 봉지밖에 못 사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1억이나 100만원이나 저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됐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은 중산층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중산층들은 어느 정도 돈은 있긴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막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뭐 금 일정 부분, 그리고 뭐 해외 부동산, 그리고 뭐 또 암호화폐도 일정 부분 가져가고요. 뭐 은화도 좀 매입을 하고, 부동산도 갖고 있고, 국내 부동산도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지 못합니다. 중산층들은. 그냥 중산층 같은 경우는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 그리고 여기서 뭐 암호화폐 관심 있다라고 암호화폐 일정 부분 조금 하고, 나머지는 뭐 거의 없다라고 하죠. 이렇게 됐을 때 물론 암호화폐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런 것조차 하지 않는, 그냥 진짜 집하고 회사만 다니면서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그 정도의 이제 중산층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왜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집밖에 없는 거죠. 집밖에 없고, 실제 급여를 받는 걸로는 지금 베네수엘라처럼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는, 한 달 급여 가지고 내가 먹을 수 있는, 내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사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수준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제 포트폴리오를 저는 꾸려 놓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는 중산층들이 피해를 많이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갑자기 중산층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라고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DY 리님이 써주셨어요. 잠시만요. 예.
지갑 전쟁인가요? 뭔 놈의 지갑이 갑자기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나요? 갑자기 대기업들에서 지갑을 앞다퉈 내놓는 저희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정부에서 암암리에 걸어두었던 엠바고가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갑들 출시가 국내에서부터 시발점이 된다는 게 뭔가 암시하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대기업에서 지갑을 단시간에 내놓는 거 보면 자체 플랫폼도 뚝딱해서 내놓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라고 써주셨고, 지금 삼성 갤럭시 S10이 3월 달에 나오면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뭔가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았나. 2월 말에 바이낸스 BNB 코인이 그 전고점 BTC 마켓에서 전고점을 2월 말에 돌파를 했죠. 2월 말에 돌파를 했고, 원래 이제 3월 한 8일 날 출시가 예정되었던 삼성 갤럭시 S10이 생각보다 좀 더 단축이 돼서 단축돼서 먼저 이렇게 출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어제 카카오톡에서 암호화폐 지갑을 나온다라고 했고요. 또 이제 LG도 조만간에 블록체인 그 기업과 미더블 통해서 지금 자기들도 죄송합니다. LG 스마트폰에도 암호화폐 지갑을 저는 탑재를 시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폰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런 식으로 다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이제 뛰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대기업들도 자기네 어떤 자체 플랫폼들을 내놓겠죠. 내놓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다라고 해도 대기업들이 그런 대기업에서 나오는 출시되는 코인들이 다 성공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네트워크를 이미 만들어 놓은 코인들이 물론 이제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코인들이 이제 살아남겠지만,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살아남는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닷컴 버블 때 삼성이라든 그때도 이제 대기업 있었죠. 대기업 있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인텔이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분야의 대기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삼성, LG 이런 대기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이라든가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추후에 나온 거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네이버라든가 다음 이런 기업들이 나온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코인도 대기업들이 물론 이 시장에 뛰어들 겁니다. 뛰어들겠지만 무조건 대기업이라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장에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미리 구축하고, 왜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미리 이제 이 시장을 장악한 뭐 이오스라든가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저는 더 성장성 그리고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마마켓 타냥님이 써주셨는데, 삼성 갤럭시 S10 암호화폐 지갑 때문에 며칠 전 사는 사람들 많이 슬프겠어요. 카카오가 이렇게 지갑을 만들다니 써주셨는데, 일단 갤럭시 S10 지갑과 카카오 지갑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제 카카오 지갑이 어떤 기능이 들어있고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몰라서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갤럭시 S10 같은 경우는 보안 측면에서 이제 녹스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PUF, 그 반도체가 사람의 지문처럼 반도체마다 약간의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걸 이용해서 이제 물리적 복제 방지 기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 갤럭시 S10은 그것만이 또 장점이 있는 거고요. 카카오 지갑은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난경님이 써주셔서 카톡 암호화폐 지갑은 안전한가요? 이거 이제 나와 봐야지 6월달에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그때 보고 이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선희님도 대박이다. 삼성에 이어 카카오까지 가슴이 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러니까님이 써주셨습니다. 잠시만요.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제 계획은 비트가 1억이 간다면 가지고 있는 알트들, 예를 들어 리플, 스텔라 루멘, 에이다, 트론, 그리고 비트가 있는데, 만약 트론이 먼저 고점에 이르면 트론을 매도, 그 매도금으로 리플, 스텔라 루멘, 에이다를 더 모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머지들을 차례로 고점에 이르는 순서대로 매매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후보비에서 모두 BTC 마켓에서 알트들을 구매해서 알트를 매도하면 비트로 변환이 되는데, 비트는 알트만큼 수익률이 좋지 않은 것이 걱정이 됩니다 라고 써주셨고, 비트가 고점에 이르렀을 때 알트들을 모두 차례로 매도하면 비트 개수는 늘겠지만 그 비트를 매도하면 알트들만큼의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일단은 만약에 이제 이겁니다.
그 시장, 그 매도를 한 다음에, 알트코인들을 매도한 다음에, 비트코인이 추가로 이 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이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 BTC 마켓에서 매도하지 마시고, 원화 마켓이라든가, 만약 후업이라고 하면, 원화 마켓이 없다라고 하면, 테더와라든가 아니면 트루USD로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를 뭐 우리 원화 시장으로 옮겨서, 업비트라든가, 다른 뭐 코인원이라든가 이런 시장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매도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비트로 매도를 할 때는 당연히 내가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라는 가정하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비트로 매도를 그러니까 알트코인을 매도를 해서 이제 비트를 매수하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보는 이제 시나리오는 먼저 대형 알트코인들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 시장을 상승장이 됐을 때요. 비트코인이 이 시장을 끌고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고 그럼 이제 비트코인이 만약에 채널 상단부에 도달한다라고 하면 그때 매도한 비트코인을 가지고 일정 부분 알트코인들을 매수한다. 알트코인들을 매수하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이 BTC 마켓에서 전고점에 다다르면 그때는 저는 어느 정도 현금화가 맞다. 어느 정도 적어도 뭐 반 정도는 현금화 해주는 게 맞지 않냐. 물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은행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미래에 그 시점이 딱 됐을 때 중앙은행이 갑자기 한국은행에서 딱 보니까 어떤 뭐 정책을 피면서 돈을 약간 무한대로 찍어낼 것 같은 페드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그린 뉴딜 정책에 돈이 필요해서 돈을 풀어내겠다라는 그런 우리가 이제 기사를 접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겠죠. 그때는 암호화폐를 최대한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다시 또 끌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아니면 암호화폐를 뭐 어느 정도 매도를 해놓고 그거를 주식시장도 이제 올라갈 테니까요. 주식시장으로 옮겨서 주식시장에서 일정 부분 수익을 취하는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메텔님이 써주셨는데, 카카오지가 관련 코인은 뭘까 궁금합니다 써주셨고, 장준영님이 여기 링크를 걸어주셨어요. 걸어주셔서 여기 보시면 링크를 걸어주시고 써주셨습니다. 참고만 하고 뭐 이제 그냥 냅다 지르다가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잠깐 내용을 보면요. 예, 그 카카오 관련된 코인들 이렇게 나와 있고,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클레이튼이 거래 수단으로서의 가치 실현을 위한 각종 이제 IT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 코인이 지금 클레이튼이 카카오톡의 어떤 그 코인 플랫폼이 될 건데, 거기 쓰이는 코인은 클레이고요. 이 클레이튼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파트너십 체결한 코인들이 이렇게 9가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9가지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준영 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뭐 여기서 카카오톡하고 업무 협약을 맺고 카카오톡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해서 무조건 또 성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가 된 다음에, 그리고 개발자들이 누군지 그리고 투자자는 누군지 그 각 코인들에 대해서요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데 쓰이는지, 그리고 그 코인의 경쟁 상대는 또 누가 있는지 보신 다음에 만약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저는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김동준님이 써주셨어요.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해본 결과 일반 금융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나라가 보증하는 돈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비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둔하게 느끼고요. 해당 정책 MMT 이론이 실행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돈이 쓰레기와 비슷한 가치가 되어야 깨닫게 될 듯하네요. 리스크에 대한 해칭의 필요성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제 주변 사람들은 대다수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힘들고 바쁩니다. 세상은 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네요. 예, 맞는 말 같습니다. 뭐냐면 중산층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부분 중산층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먹고 사는 게 좀 바쁘잖아요. 계속 이제 뭔가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또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또 돈을 벌고 또 돈을 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이런 진짜 중요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돈을 열심히 벌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하는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 세상이 변하는 거에 관심을 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직장 생활에서 이제 하다가
또 직장 끝나고 들어오면 피곤하니까 또 이제 자야 되고 쉬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대처를 못하게 되고, 그 대처를 못한 상태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이제 정부 정책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면 그냥 뭐 내가 아무리 중산층으로 뭐 1억을 모았든 10억을 모았든 한순간에 진짜 똑같은 다 빈민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저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덜하긴 하지만 아마 주변 지인분들은 얘기를 해도 사실 뭐 이거 진짜 너 이미 코인으로 손해 많이 봤기 때문에 나를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또 코인업이라든가 이런 사기 코인들 뉴스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도 더 오히려 부정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뮤엘님이 써주셨어요. 카카오는 친중국 기업이라 카카오페이도 가능하면 이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과연 개인정보도 안전할지 의문이어서 주변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장준영 님도 또 비슷한 의견을 써주셨어요. 카카오 짱깨 중국과는 카톡 안 되고 차단된 상태입니다. 짱깨는 모든 것을, 이제 약간 중국 표현이니까 중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은 모든 것을 감시 차단하거나 통제하고, 한국 포털 사이트도 다 차단시키는 것으로 압니다. 여광업할 때 신분증 제시 안 하고 손님 받으면 벌금이랍니다.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 중국입니다. 중국 안 좋다라고 하면 눈 부라리며 싸우려고 합니다. 중국에 감시카메라 1200만 대 깔았다고 하잖아요. 한국도 문제입니다. 한국도 중국 따라가려고 유튜브 통제하니 뭐 걔 바락하잖아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중국 거래소 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거래소 연이 희망회로 돌리는 사람들 많던데 공산주의를 몰라서 다들 그러는 거죠.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은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지금은 중국이 거래소를 열기 쉽지 않죠. 열기 쉽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거래소를 다 문을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당장은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자의에 의해서든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든 저는 시장 개방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왜 시장 개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중국 입장에서 중국 국민들이 만약에 중국이 그 위안화가 7위안을 넘어서서 위안화가 빠르게 가치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중국 안에서도 저는 그 정권 자체가 유지하기 힘들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에서도 그 타이밍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베네수엘라에서 그 암호화폐 거래소 이렇게 많이 생겼던 거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도 거래소를 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시장 개방하고 미국이 먼저 치고 나간다라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시장을 다 미국한테 이제 뺏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때는 이제 자의적으로라도 또 시장을 암호화폐 거래소를 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카카오 관련돼서는 뭐 카카오에 이제 중국 관련된 자본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화웨이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웨이 관련돼서 우리 개인정보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카톡도 충분히 저는 이제 그렇게 또 연관져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3월 1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그리고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면, 또 같이 또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